걷기와 관련한 많은 영상들을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만큼 핵심만 다뤄주는 영상은 보기 힘드셨을 거라고 자부합니다. 의사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하루 1시간 걷기의 비밀. 다른 영상들처럼 책의 일부 내용을 그대로 낭독하는 것이 아니라 200페이지의 분량을 직접 읽고 필요한 정보만 쏙쏙 뽑아서 정리했습니다. 영상 후반부에 바르게 걷는 법도 상세히 나와 있으니 영상 끝까지 보시고 도움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입니다. 일본 아마존 건강 분야 1위 베스트셀러로 출간 직후 10만 부가 판매된 책입니다. 저자는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돌본 일본을 대표하는 가정의학 전문의인 나가오 가즈히로 박사입니다. 그는 걷기라는 단순한 운동법이야말로 모든 병을 이겨내는 핵심 비법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의료 상식에 속지 마라. 병원은 왜 걷기를 권하지 않을까? 제약회사의 눈가림에 속아 넘어가지 마라. 새로운 병이 증가하는 이유는 정부와 제약회사가 의료와 패러다임을 만들어 질병과 환자를 양산하기 때문이다. 증상의 병의 이름을 만들고 치료 대상에 포함시켜 새로운 의료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질병에 따른 약 처방은 늘어나지만 걷기와 금연 같은 기본적인 생활 습관 개선에 대한 교육은 금전적인 이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강조되지 않는다. 걷기로 자가 면역력을 높이면 이러한 의료와 패러다임의 눈속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아프지 않고 100세까지 사는 방법. 자연적인 면역력을 높이면 노화가 억제된다. 노화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자연스러운 현상이 병으로 포장되어 약 처방이 남발하고 있다. 일시적으로 증상은 개선될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자연적인 노화를 더욱 부채질하는 생활 습관을 바로잡는 것이다. 노화를 막는 유일한 방법은 약도 의사도 아닌 자연적인 면역력을 높이는 노력뿐이다. 돈은 한 푼도 필요 없다. 공짜로 큰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걷기밖에 없다. 건강관리를 하는데 비쌀수록 효과가 좋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건강을 위해서 굳이 비싼 피트니스 센터에 등록할 필요는 없다. 건강과 행복은 돈이 아니라 본인하기 나름이다. 공짜로 큰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걷기밖에 없다. 뼈가 부러져도 절대 수술하지 마라. 뼈가 부러졌더라도 2차 골절을 막으려면 반드시 걸어라. 골절은 곧 입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골절 부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나이가 몇이든 살아있는 한 부러지거나 금이 간 뼈는 자연적으로 치유되기 마련이다. 뼈가 부러졌다고 안정만 취하다 보면 결국 걷지 못하게 된다. 오히려 입원으로 누워 지내면 골밀도가 떨어져 2차 골절의 위험이 생긴다. 재택의료의 상식은 통증이 가시는 대로 걷기다. 암 환자일수록 더 열심히 걸어야 한다. 걸어야 암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구나 걷기가 몸에 좋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잘 걷지 않는다. 하지만 정작 걷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른다. 걸으면 병이 낫는다고 믿지도 않는다. 하지만 걸으면 걸을수록 많은 질병은 완치될 수 있다. 걷기 때문에 난처해지는 사람은 의사밖에 없다. 걷기는 결코 괴롭지 않다. 걸으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왕성히 분비되기 때문이다. 걷지 않는 현대인은 늘 아프다. 걷기로 건강과 행복을 되찾아라. 당뇨병 환자와 고혈압 환자, 고지혈증 환자와 치매 환자, 암 환자. 앞으로 더 늘어날 이런저런 질병들의 대부분은 단순히 걷지 않는 생활 방식이 원인일 수 있다. 오키나와의 위기를 아는가? 일본의 47개 행정지역 중 오키나와는 최장수 지역이었지만 이제 30위로 추락하였고 65세 이하 사망률은 1위를 차지했다. 그 이유는 먼저 식생활이 변화했기 때문이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고구마가 주식이었다가 미군의 주둔과 함께 급속히 서구화가 되어서 패스트푸드 천국이 되었다. 둘째로 더운 날씨로 인해 짧은 거리도 택시로 이동하는 문화가 형성된 것이
문제라고 추정된다. 결국 모든 문제는 식사와 운동이다. 저자가 치료한 환자들 중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기관지 천식, 편두통 등 거의 모든 질환에서 식생활을 개선함으로써 약 없이 간단히 치료되는 환자가 적지 않다. 식사와 운동 중 어느 쪽이 먼저일까?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배고파질 일이 없다. 또 아무리 균형 잡힌 식사를 해도 운동이 부족하면 영양 과다에 빠지기 쉽다. 그러니 우선 걸어야 한다. 400년 전 사람들은 매일 3만 보를 걸었다. 현대인의 평균인 5천 보에 비해 6배의 수치이다. 직급이 오를수록 걷지 않는다. 과장, 차장은 하루 7천 보, 부장은 하루 5천 보, 임원은 3천 보만 걷는다는 통계도 있다. 지난 반세기는 걷기를 잃은 시대이다. 식습관과 걷기만으로도 완치된다. 생활습관병 치료에는 식사보다 걷기가 중요하다. 대표적인 생활습관병인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환자들에게 먼저 식이요법을 권하게 된다. 하지만 생활을 이루는 요소는 음식만이 아니라 식사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걷기다. 항치매제부터 끊어라. 걸으면 치매 원인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가 사라진다. 우리나라의 치매 환자는 65세 이상 인구 중 75만 명을 넘어섰다. 뇌에도 건강 나이가 있는데 생활습관병의 증가로 젊은 치매 환자가 늘고 있다. MRI를 이용한 뇌검사상 이상 소견이 나오면 항치매제를 처방하는데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도리어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예비군 단계에서 치매를 예방하는 첫 번째 단계는 뇌경색약인 실로스타졸을 복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계산하며 걷기이다. 50에서 3을 연속적으로 빼면서 1시간을 걸었더니 뇌에 쌓이기 시작하던 아밀로이드가 사라졌다고 한다. 걸으면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세로토닌이 나오고 함께 걸으면 안도감, 행복감, 신뢰감을 주는 사랑 호르몬인 옥시토신도 나온다. 따라서 치매 환자일수록 누군가가 곁을 지키면서 자유롭게 걷도록 도와야 한다. 걸음 자체도 좋지만 물건을 사는 행위나 이웃과 대화하는 등의 자극은 매우 중요하다. 걷기로 기대 수명이 늘어난다. 암에 걸려도 걷기로 수명을 늘릴 수 있다. 많은 생활습관병은 걸을수록 개선되며 암 발생 위험을 분명히 줄일 수 있다. 항상 움직여야 하는 야생동물은 거의 암에 걸리지 않는다. 암세포는 유전자 손상으로 발생하는데 걸음으로 면역세포를 활성화해 면역체계를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다. 지나치게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세포나 유전자를 손상할 수 있다. 적절한 운동은 NK세포를 활성화한다. 또한 유쾌한 마음으로 즐겁게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다. 암 환자는 평소에도 쉬면서 안정을 취하려 하지 말고 부지런히 걸어 체력을 길러야 한다. 걷기만으로 변비 탈출. 걸으면 호르몬 분비가 조절돼 위장이 편안해진다. 대부분 위장 관련 질환은 장의 기능이 약해져 발생한다. 최근 이와 같은 질환이 크게 늘고 있고 대개 약물로 치료를 받는다. 위와 장의 기능을 조절하는 것은 자율신경계로 이 기능을 개선하는 최고 좋은 방법은 걷기이다. 식물 섬유소를 많이 먹고 잘 걸으면 변비가 없어진다. 변비에 좋다는 여러 가지 식품들을 먹어보기도 하지만 걷기 없이는 역부족이다. 걸으면 자율신경이 활성화되어 장운동이 자연스럽게 향상된다.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 유해 세균이 늘어나고 몸 전체의 면역 환경이 악화했다고 할 수도 있다. 장은 다양한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로 인해 뇌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걸을수록 장은 물론 뇌도 건강해진다. 내성 없는 완벽한 항우울제는 걷기이다. 걷기는 항우울제도 끊게 만든다. 걸으면 항우울제를 사용했을 때처럼 세로토닌과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 세로토닌을 늘리려면 약물보다 걷기를 활용하자. 항우울제는 걸을 수 있을 때까지의 연결고리일 뿐이다. 하루에 5분, 10분이라도 걸을 만한 기운이 생기면 서서히 복용량을 줄이다가 마지막에는 약을 완전히 끊고 걷기만으로 전환하자. 이 방법이라면 초기 우울증은 3개월 만에 극복할 수 있다. 걷기는 항우울제도 끊게 만든다. 산책으로 잠의 질을 높이면 아침이 상쾌해진다.
수면 부족은 당뇨병, 비만, 심장병, 심지어 암의 발병 위험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다. 수면 부족을 약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걷기를 통해 극복해보자. 대부분의 수면제는 의존성이 있고 낙상 사고와 치매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 아침에 햇볕을 듬뿍 쬐며 걸으면 체내 시계가 안정되고 수면제를 찾지 않게 된다. 통증을 없애는 가장 쉬운 방법. 걷기는 긴장한 뇌를 진정시켜 통증을 줄여준다. 단 것을 가까이 하고 걷기를 멀리하면 섬유근통 증후군과 편두통, 류머티즘 관절염과 아토피성 피부염, 기관지 천식이나 공황장애 같은 뇌 과민증이 발생한다. 걷기를 통해 뇌가 스트레스에 무뎌지면 통증을 느끼는 역치가 높아져 진통제를 덜 찾게 된다. 짧은 시간이라도 좋으니 자신이 걸을 수 있는 만큼 힘을 내 걸어야 한다. 걸으면 관절이 유연해지고 근력이 좋아지며 면역력도 강화돼 약도 의사도 찾지 않게 된다. 감기도 피해가는 몸 만들기. 걷기만으로 약 없이 감기를 치유할 수 있다. 감기약은 증상을 완화시킬 뿐 감기 자체를 치료하는 것은 아니다. 감기를 치료하려면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하고 젊거나 체력에 자신이 있다면 증상이 발현되는 초기에 걷기를 권한다. 아울러 걷기가 생활화된 사람은 기본적인 면역력이 높기 때문에 감기에 잘 걸리지 않는다.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걷는다. 똑바로 걸어야 치료 효과가 있다.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이 걷기의 기본이다. 거울로 본인이 선 모습을 꼼꼼하게 관찰해 바른 자세를 몸에 익히도록 하자. 배꼽 아래 부분인 단전, 팔과 몸통을 연결하는 부위에 있는 견갑골, 그리고 골반을 의식해라. 자연스럽게 가슴과 등, 배와 허리, 다리 위치가 바로 잡힌다. 자기 자신은 이상이 없다고 느껴도 객관적으로 관찰하면 똑바로 서지 않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 어깨는 뒤로 살짝 당겨 펴라. 팔은 편하게 늘어뜨린다. 다리는 어깨 너비로 벌린다. 턱은 가볍게 당긴다. 가슴은 앞으로 조금 내민다. 등은 꼿꼿이 편다. 골반은 살짝 앞으로 기울인다. 걸을 때는 골반을 조금 앞으로 기울여라. 골반이 유연하지 않으면 그 아래에 이어진 다리만으로 걷기 때문에 고관절과 무릎 관절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게 된다. 골반이 뒤로 누우면 배와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골반이 부드럽게 움직이지 않는다. 골반은 누구나 뒤틀리기 마련이다. 그래도 걸을 수 있다. 습관적으로 골반을 앞으로 기울이는 자세로 걷다 보면 틀어진 골반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고 고관절과 무릎의 무리가 덜 가게 된다. 팔꿈치를 뒤로 최대한 당겨라. 다리로만 걷지 마라. 체중을 분산시켜 걸어라. 걸을 때 움직일 곳은 견갑골이다. 팔꿈치를 뒤로 당기면 견갑골이 움직인다. 팔이 뒤로 나갈 때는 최대한 많이 당긴다. 팔이 앞으로 나갈 때 팔 안쪽을 살짝 굽힌다. 이때 팔꿈치는 배보다 앞으로 나가면 안 된다. 다리는 일직선으로 교차시킨다. 상반신은 복근에 힘을 주고 곧게 편다. 엉덩이에 살짝 힘을 주면 디딜 때 충격을 완화한다. 허리, 골반, 허벅지를 잇는 장요근을 의식해 골반을 움직이고 허벅지를 내민다. 하체에만 집중해 걸으면 힘이 몰려 훨씬 빨리 지친다. 다리가 아니라 온몸으로 걷자. 주의할 곳은 팔꿈치이다. 팔꿈치를 뒤로 당기면 견갑골이 움직이므로 상반신 근육을 골고루 쓸 수 있다. 척추를 위로 쭉 늘려라. 척추를 쭉 뻗으면 스트레칭 효과까지 얻는다. 긴장을 풀고 어깨를 쭉 펴면서 걸어보자. 걸음걸이가 바르면 스트레칭 효과도 있다. 아랫배에 힘을 주고 머리 위에서 잡아당긴다는 느낌으로 등을 편 다음 가슴을 열고 모델처럼 걸어보자. 생각하며 걸으면 효과도 2배이다. 머리와 몸을 함께 쓰면 창의력이 샘솟는다. 일본 국립장수의료연구센터에서는 경도 인지장애 환자가 머리를 쓰면서 운동하면 치매로 진행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아울러 운동법을 제시했는데 50부터 30 빼면서 걷기와 끝말잇기 하며 걷기도 있다. 머리를 쓰면서 걸으면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묵묵히 걷기만 하기에는 어딘가 아쉽다. 동서고금의 위대한 발견은 걸으면서 이루어졌다. 발걸음을 옮기며 복잡한 고민을 훌훌 털어버리면
멋진 시가 퐁퐁 솟아나온다. 걷기 좋은 신발을 고르는 3가지 방법. 발과 마음에 꼭 맞는 신발을 골라 신어라. 걷기용 운동화를 고를 때는 걷기에 특화되고 본인 발에 잘 맞으면서 무엇보다 걷고 싶다는 기분이 드는 것으로 고르자. 저녁에는 발이 붓기 쉬우므로 아침보다는 저녁에 신어보고 신발을 구입하는 것이다. 발과 마음에 꼭 맞는 신발을 골라 신어라. 양손을 비워야 자세가 좋아진다. 두 손이 가벼워지면 걷기가 2배는 즐거워진다. 빈손으로 걷는 방법을 고민해보자. 첫 번째로 백팩, 두 번째로 물품 보관함이 있다. 피부 건강을 위해 자외선 차단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자외선 차단을 위해서는 양산보다 모자나 화장품을 활용하자. 거리와 지하철을 나만의 피트니스 센터로 활용하자. 부담스러운 걷기는 피하고 일상생활에서 걸어라. 생활 속에서 걷는 시간을 늘려보자. 간단한 방법으로도 걱정하는 것보다 많은 시간을 잃지 않고 30분 정도는 걷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거리와 지하철역에서 신나게 걸어보자. 생각에 따라 일상적인 공간이 근사한 피트니스 센터로 변신한다. 언제 어디에서든 걸을 수 있는 걷기의 달인이 되자. 허리와 무릎이 아픈 사람에게 추천하는 걷기법. 몸이 불편하다면 보조기구를 활용해라. 누구든 언젠가는 몸 어딘가에 이상이 올 것이다. 그럴 때는 가능한 만큼만 걸으면 된다. 무릎 보조기, 허리 보호대, 깔창, 손잡이 등 본인에게 맞는 버팀목을 적절히 활용하자. 걷지 못하더라도 이동하기를 포기하지 말자. 혼자 걷기 힘들면 노르딕 워킹으로 시작하라. 운동량이 부족하거나 보행이 불안정하면 노르딕 워킹을 시도해라. 장애나 치매가 있거나 다리와 허리가 약하더라도 걷기를 포기하지 말자. 지팡이 2개를 이용해 걷는 노르딕 워킹, 폴 워킹은 넘어질 위험이 적기 때문에 지팡이가 1개일 때보다 안심하고 걸을 수 있다. 걷기만으로 부족하다면 춤을 춰라. 운동할 때는 몸의 중력이라는 부하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걸으면 다리의 뼈와 근육의 중력이 작용하는 반면 자전거를 타면 거의 작용하지 않는다. 걷기는 전신 운동이지만 자전거는 하반신 운동이 중심이다. 뿐만 아니라 달리기도 걷기와는 전혀 다르다. 걷기 운동은 걷는 동안 한쪽 다리가 반드시 땅에 닿아 있지만 달리기를 할 때에는 양쪽 다리가 땅에서 떨어져 공중에 떠 있는 순간이 있다. 그 때문에 달리기를 할 때는 착지 시에 한쪽 다리에 체중보다 약 3배나 큰 무게가 실린다. 그것이 조깅을 오래 하면 무릎이 상하기 쉬운 이유다. 만약 걷기만으로 부족하다면 달리기보다는 춤추기를 추천한다. 춤은 리듬감 있게 걷고 상반신도 충분히 사용한다. 걷기의 연장으로 간단한 춤을 따라해보자. 걸으면 인생이 달라진다. 걷는 사람은 얼굴부터 다르다. 평소에 잘 걷는 사람에게는 만족감이 넘치는 독특한 표정이 있다. 세로토닌 얼굴이라고 할까? 균형 잡힌 뇌의 호르몬이 얼굴에도 반영된다. 현재에 만족하는 듯한 느긋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전해진다. 세로토닌 얼굴은 기분 좋은 얼굴이라고 해도 되겠다. 정년 후에 찾은 여유로운 시간을 활용해 걷기의 즐거움에 눈뜬 사람들을 보면 흰머리나 주름은 있을지언정 긍정적이고 생기 넘치는 인상이 느껴진다. 걸으면 머리가 좋아지는 2가지 이유. 걷기만으로도 일과 공부의 효율이 올라간다. 첫 번째는 간접적인 이유로서 걷기가 습관화된 사람은 산소를 들이마시는 힘이 좋아지므로 뇌에 도달하는 산소가 늘어나 뇌의 노화를 늦출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신선한 산소를 머금은 혈액은 심장에서 출발해 동맥을 타고 온몸을 여행한 다음 정맥을 타고 노폐물 등을 회수하며 심장으로 돌아온다. 그런데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다리에서 심장으로 돌아오려면 중력을 거슬러야 한다. 이때 혈액이 다시 돌아가도록 돕는 것이 근육이다. 특히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종아리 근육은 수축과 팽창을 통해 펌프 역할을 하며 혈액순환을 돕는다. 걸을 때는 종아리를 사용하므로 다리에서 심장까지 혈액이 밀려 올라가 혈액순환이 좋아진다. 결론적으로 걸으면 산소 섭취량이 증가하고 혈액순환이 좋아져 산소가 뇌에 골고루 퍼지게 된다. 2번째는 직접적인 이유로서 손과 발, 그리고 눈과 귀 등
우리의 신체는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여 뇌에 전해주고 뇌의 명령을 받아 움직이는 뇌의 출장 기관이다. 손이나 발을 사용하면 뇌 내의 신경세포가 자극을 받아 시냅스라는 신경세포가 자극을 받게 되고 시냅스라는 신경세포의 접합부가 연장된다. 연장된 시냅스는 다른 신경세포와 연결되면서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어낸다. 건강 기대 수명 연장은 더 이상 꿈이 아니다. 아프지 않고 100세까지 살고 싶다면 걷기가 답이다. 걷기를 통해 각 신체 기관의 젊음을 지킨다면 그것은 곧 장기의 집합체인 우리의 몸이 젊게 유지된다는 뜻이다. 걷기는 수명 연장에도 도움이 된다. 평균 수명의 증가로 이제 100세 시대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다. 잘 걷기만 해도 신체 기관이 젊어지고 수명이 연장된다. 건강한 장수란 생의 마지막까지 팔팔하게 걷는 것. 다른 사람에게 병수발을 시키기 싫다면 매일 걸어야 한다. 걸으며 머릿속을 비우면 부자가 되는 길에 한 걸음 가까워진다. 나이가 들수록 뇌가 굳게 마련인데 걷기는 굳은 뇌를 깨우는 가장 간단하고 빠른 지름길이다. 본인의 체력에 맞춰 충분히 걷는 사람은 무엇보다 뇌가 건강해진다. 뇌가 변하면 사고의 틀도 달라지고 삶이 풍요로워진다. 걷기에는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해주는 효과가 있다. 진정한 리더는 걷기의 가치를 알고 있다. 역사 속의 위대한 인물들도 걸으며 위협을 이뤘다. 위인이 걸어온 길을 더듬으면 걷기는 질병만이 아니라 인생 그 자체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역사 속의 수많은 위인들도 걷기를 통해 다양한 진리에 눈뜨고 예술적인 재능을 꽃피울 수 있었다. 걸으면 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치매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걷는 것만으로도 우울증에서 해방되고 충만한 행복을 느낄 수도 있지요. 단지 걷는 것만으로도 나의 현재와 미래가 변한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영상을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꼭 내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나이 들수록 바르게 잘 걷는 사람이 잘 살 수 있습니다. 걷는 일을 포기하지 마세요.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행복한 은퇴 후 생활을 위한 노후 대책 비법입니다. 남은 건 연금밖에 없다던 김 부장은 어떻게 노후 걱정이 없어졌을까요? 은퇴자들은 말합니다. 갑자기 망망대해에 표류하는 난민이 된 기분이라고 말이죠. 말이 좋아 인생 이모작이지. 어디 의지할 데 없는 막막함과 불안감에 잠이 안 올 지경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보다 20년 먼저 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은퇴를 10년 이상 일찍 맞이한 일본의 베이비 부머들이 입을 모아 얘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생관을 은퇴형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즉 은퇴 후 현실을 직시하고 그에 맞춰 관점을 바꿔야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알고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은퇴자들이 가슴 절절히 후회하는 것들과 비참한 노후를 피하기 위한 대처법에 관해 4가지 주제로 정리해봤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도움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은퇴하기 전에 알았다면 좋았을 것들. 퇴직하기 전에 미리 좀 해둘 걸. 조직 사회에서 자유계약 선수로 풀려난 은퇴자라면 공감할 만한 문장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몰랐는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후회가 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현역 시절에 미리미리 준비해 두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으신가요? 55세에서 74세에 은퇴한 남녀 1000명에게 퇴직하고 나니 무엇이 가장 후회되는가? 다시 현역 시절로 돌아간다면 가장 해보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질문해보면 먼저 건강 분야에서 후회막급 1위는 정기적으로 치아 검진을 받을 걸 하는 후회였습니다. 이가 부실하면 먹는 즐거움은 반감됩니다. 먹는 즐거움이 없으면 그만큼 삶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특히 임플란트 등은 보험이 전부 적용되지 않아서 가게 살림에도 타격이 큽니다.
은퇴자들은 웬만큼 아프지 않는 치아는 방치하기 쉽지만 그 대가는 실로 크다고 말했습니다. 2위는 운동으로 체력을 길러둘 걸. 3위는 평소 많이 걸을 걸. 4위는 폭음 폭식하지 말 걸. 5위는 간식을 자제할 걸. 6위는 두발 관리 좀 해둘 걸. 7위는 담배를 끊을 걸. 8위는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둘 걸. 9위는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말고 많이 웃을 걸. 10위는 규칙적인 생활을 할 거리였습니다. 다음으로 돈과 관련한 분야에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역시 저축이었습니다. 좀 더 많이 저축해 둘 걸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응답자들은 연금만으로 그려가는 노후 생활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정년 퇴직 후에도 매달 나가는 주택대출 잔금에 대한 은퇴자들의 후회도 그야말로 절절했습니다. 넉넉지 않은 살림에 대출 잔금 부담은 가히 치명적일 정도라는 것이지요. 자녀 교육비 지출에 대한 후회도 만만치 않았는데 자녀를 향한 재정 지원은 그 한계를 분명히 해둬야 한다고 은퇴 선배들은 당부했습니다. 돈과 생활 분야 후회 막급 톱10. 1위는 저축을 좀 더 많이 해둘 걸. 2위는 다양한 분야를 공부해 볼 걸. 3위는 가고 싶은 곳에 자주 여행할 걸. 4위는 연금 생활에 맞게 생활 규모를 줄여둘 걸. 5위는 퇴직 후에도 활용할 수 있는 자격증을 따둘 걸. 6위는 다양한 분야의 직업에 도전해 볼 걸. 7위는 개인 연금에 가입해 둘 걸. 8위는 건강할 때 주변에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해 둘 걸. 9위는 요리 등 집안 일을 좀 더 배워둘 걸. 10위는 퇴직 후 여가 생활을 위한 여유 자금을 마련해 둘 걸이었습니다. 일과 인간관계에 대한 후회 막급 톱10. 1위는 평생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찾아둘 걸. 2위는 부모님과 자주 만나 얘기를 나눌 걸. 3위는 친구를 많이 사귀어 둘 걸. 4위는 자녀와 많이 대화할 걸. 5위는 결혼에 대해 좀 더 신중히 결정할 걸. 6위는 지역 사람들과 자주 만나 교류해 둘 걸. 7위는 회사 외에 매일 찾아갈 만한 곳을 만들어 둘 걸. 8위는 부부간에 자주 대화할 걸. 9위는 일은 적당히 하고 좀 더 많이 놀 걸. 10위는 뜨거운 연애를 해볼 거리였는데요. 이 리스트를 보면서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에 놀란 사람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취미생활이나 여행 등으로 충분히 여가를 즐기지 못한 데에 대한 아쉬움이 진하게 묻어났는데요. 공부에 대한 미련도 의외로 많았고 평생 일에만 얽매여 가족과 친구 등 인간관계에 소홀했던 점을 많이 후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은퇴자들이 후회하는 것들을 잘 체크해보면 무엇을 노후 준비의 초석으로 삼아야 하는지 명확히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노후를 위협하는 6가지의 적을 제거하라. 노후 자금을 충분히 마련했다고 해도 행복한 노후를 위협하는 적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은퇴자들의 노후 생활을 힘들게 할 수 있는 잠재 위험 요소 6가지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후에 맞닥뜨릴 수 있는 것들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을 노후를 위협하는 6대 적이라 이름 붙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비참한 노후를 만드는 6대 위험. 첫째는 연금의 감소입니다. 둘째는 주택 거래 불가능. 셋째는 의료비 증가. 넷째는 간병 비용 증가. 다섯째는 정년 연장 및 재취업. 여섯째는 무직 자녀 케어입니다. 연금의 감소.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고갈이나 감소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금이 제대로 나올지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국가가 연금을 더 걷어서 현상을 유지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안아야 할 부담액의 증가보다 연금액 수령의 감소 쪽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와 직장인의 연금 수령액 차이는 앞으로 더 벌어질 것이고 이는 세대 간의 차이가 아니라 세대 내의 차이도 커질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 자영업자의 연금 생활은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걸까요? 사실상 절약하거나 저축을 늘리거나 이도저도 할 수 없다면 계속 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업에서 근속한 사람이라면 어떻게든 퇴직금으로 노후 자금을 메우는 것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 퇴직자 같은 경우는 결국 개인연금이나
노후저축으로 대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팔리지 않는 집. 노후에 돈이 없으면 집을 팔아서 마련하면 된다는 말은 일본에서는 이미 옛 이야기가 된 지 오래입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가게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많은데요. 요즘 노인대국 일본에서 골머리를 썩이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늘어나는 빈집입니다. 일본 전체 가구 수에서 빈집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 평균 13%를 넘어섰습니다. 대략 780만 채가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빈집이 도시보다 농촌에 몰려 있긴 하지만 도쿄 도심의 빈집 문제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빈집 관리나 해체를 하는 기관에 지원금까지 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애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빈집 문제는 일본에서 부동산이 노후 자금으로 대체되는 시절이 끝났음을 방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의 자산 가치는 계속해서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한국 사회의 부동산 전망도 긴 안목에서 따져봐야 합니다. 증가하는 간병 비용. 요즘에 괜찮은 노인 요양시설을 이용하려면 꽤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은퇴 부자나 거액의 연금 수급자가 아니면 입주하기 어렵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공적 요양시설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간병 문제 해결을 병원이나 시설 간병에서 재택 간병 쪽으로 가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재택 간병도 혼자서 거동이 가능한 경우 비용이 감당될 수준일 수 있지만 자력으로 배변이 안 되면 요금이 크게 올라갈 수 있지요.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간병 비용이라는 강적을 퇴치하기에 최후의 존엄, 즉 자력 배변을 지킬 수 있는 신체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늘어나는 의료비 부담.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고령자의 의료보험 자가 부담 비율이 점차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만큼 고령자에게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의료 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일반인에게 개인 부담을 과도하게 떠안길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그 대신 부담 증가분의 상당 부분이 고액 소득자나 자산가를 대상으로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들의 분석입니다. 따라서 일반인이 의료비 증가에 대비한다며 의료 관련 보험을 추가로 드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 돈은 저축해두고 노후 의료비에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세계적인 수준이므로 민간 의료보험을 추가적으로 과도하게 든 건 아닌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년 연장과 재취업의 어려움. 우리나라의 정년 연장과 재취업의 문은 갈수록 좁아질 전망입니다. 이유는 지원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년 후 재고용이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재고용 시장도 그리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처우도 냉혹한 것이 현실입니다. 푸대접 받는 재고용 사원들은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현역 시절 자신의 업무 능력을 개발하기보다 사내의 파벌과 인적 네트워크에 역량을 쏟아부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반해 전문성을 가진 능력 있는 고령 사원은 비교적 높은 대접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전문가들은 퇴직 전에 자신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보고 현역 시절 자신의 업무에 전문성을 더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또 재취업을 하고자 할 때는 본인이 하고 싶은 것보다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현명합니다. 무직 자녀의 등장. 우리나라에서 부모에게 기대는 나이든 무직 자녀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캥거루족이라고 하는데요. 자녀가 노후의 새로운 위험 요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고 취업에 대한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는 젊은 사람들도 많지요. 노후에 우리는 무직 자녀 리스크를 낮추어야 합니다. 또한 무직 자녀를 둔 은퇴 예비군들은 자녀와의 생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나이든 무직 자녀들을 둔 은퇴 부모들의 노후 설계는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20여 년간 교육비를 들여 성장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장년이 될 때까지 계속 뒷바라지해야 하는 씁쓸한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혼자 사는 힘이 삶의 질을 좌우한다. 노후의 공포는 돈에서만 오는 게 아닙니다. 나이 들어 혼자가 되는 것을 불안해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몸도 마음도 쇠약해졌는데 주위에 아무도 없다는 건 상상만 해도 두렵고 우울해지는 일입니다. 하지만 나홀로 노후에 대한 불안감은 잘만 대비하면 해소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즐거움으로 바뀔 수도 있는데요. 나홀로 노후의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을 돈과 인간관계와 건강과 주거, 네 가지로 나누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돈, 수입원과 노후자금 확보가 열쇠입니다. 혼자가 되어도 노후의 연금 수입 하나에만 의지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최대한 오래 일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하거나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수입이 생기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동시에 퇴직 전부터 쓸데없는 지출을 줄이고 가계부를 슬림화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혼자 사는데 필요한 자금을 산출해야 합니다. 은퇴 후부터 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하는 시기까지와 그 이후에 필요한 생활 자금을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후 해당 자금을 마련하려면 지금부터 매달 얼마씩 저축해야 하는지 역산해 보세요. 막연히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산출 결과를 보며 고민해야 해결책도 떠오릅니다. 그리고 장기간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연금 지급 연령이 더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된 나홀로 노후를 보내기 위해 가능한 한 오래 일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돈이 되는 자격증을 따놓거나 현재 갖고 있는 기술과 전문성을 업그레이드 하세요. 또한 집에서 홀로 시간을 즐기는 법을 찾아야 합니다. 집에서 혼자 무엇을 해야 즐거운지 아는 것은 노후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소소하거나 남이 보기에 조금 유치한 취미 생활이라 하더라도 노후에는 남의 눈을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혼자서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데다 돈이 많이 들지 않는 취미 생활이라면 생활비 절약 효과까지 있습니다. 즐거운 취미 생활은 노후를 훨씬 윤택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인간관계. 먼 친구보다 가까운 이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긴급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한다는 것은 성공적인 노후의 핵심 요소입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고나 건강상의 위급한 상황에서 당장 도움이 되는 사람은 나와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이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소 집 주변에 사는 사람들과 잘 사귀어 두면 곤란할 때 기묘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이웃에게 반드시 먼저 인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에 우리는 이웃 주민과 인사를 주고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먼저 밝게 인사를 건네는데 그것을 무시하거나 불쾌해할 사람은 없습니다. 가볍게 주고받는 인사가 이웃들과 거리를 좁히는 계기가 되어줍니다. 지역 행사에 적극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지역 주민 활동을 하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지만 용기를 내어 뛰어들어 보세요. 그것이 당신의 인적 네트워크를 넓혀줄 것입니다. 건강. 장기 입원 환자 신세만은 피해야 합니다. 노후의 가장 큰 적은 질병입니다. 가능한 병원이 아닌 집에서 오래오래 생활할 수 있도록 건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장기로 입원하게 되면 수입이 끊기고 의료비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평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서 장기로 입원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야 합니다. 건강은 노후 생활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올바른 식생활과 꾸준히 운동하는 습관을 갖도록 노력하세요. 늘 몸에 좋은 것만 먹을 수는 없지만 담배나 술과 같이 건강을 해치는 것을 피할 수는 있습니다. 걷기나 헬스 등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보세요. 건강한 생활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 노후의 임차 생활자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주거지 확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무주택 고령자를 위한 공용주택이나 독거 노인의 거주를 돕는 주택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무주택 고령자 거주용 주택은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될 것입니다. 집을 소유해야 한다며 너무 조바심을 낼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노후에는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주거지를 바꿔보는 것도 좋습니다.
집을 구할 때 무리해서라도 지하철역 주변처럼 교통 편의성이 좋은 곳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직장까지 통근할 필요가 없게 되면 그 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퇴직 직후에 할 수 있는 일이나 내 생활에 맞춰 주거 계획을 미리 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60대에 반드시 이것을 해야 후회하지 않는다.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60대. 인생 2막을 앞둔 사람들은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60대는 기존에 살아온 방식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삶의 방식을 정립하고 생물학적인 노화를 받아들여야 하는 그야말로 대격변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느냐가 행복한 노후를 결정짓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을 이정표로 삼아서 노후 대비를 하는 건 어떨까 하는데요. 60대에 꼭 해두어야 할 일 10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20대에 하고 싶었던 것을 실천에 옮기세요. 60대가 되면 지금까지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젊었을 때 품었던 꿈을 다시 되새겨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꿈이 인생 2막을 풍요롭게 하는 원천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와서 뭘 다시 할 수 있겠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이번에야말로 하고 싶었던 것을 시작해 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인생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로 친구 관계를 재정립하세요. 은퇴 직후에는 지금까지의 친구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60대 이후의 삶에 친구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동안 연락 불통이었던 친구가 있다면 용기를 내서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50대까지는 동창회 자리에서도 경쟁의식이 발동하지만 환갑이 지나면 친구 사이에 또 다른 역학관계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같은 시대를 함께 싸우며 살아낸 전우의 느낌이랄까요. 그런 친구들과 시간을 같이 보냄으로써 그간 잊고 살았던 소중한 추억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시간을 즐기기 위해서는 친구를 만드는 데도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럴 필요가 있을까 하지 말고 일단 먼저 다가가 보세요. 여기서 한 가지 이해할 점은 친구를 만들 때 처음부터 연령의 제한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젊은 친구의 감성이나 지식을 접하는 것만으로도 늙지 않는 뇌를 가질 수 있고 당신의 감성과 지식이 연마되어 갈 수 있습니다. 셋째로 이 정도면 됐지 않은 생각을 떨쳐내세요. 이 정도면 됐지 더 뭘 하겠냐 하는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인생에는 밀물과 썰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60대가 벌써 썰물 때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회에서 얼마든지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가족을 위해 혹은 시간이나 돈의 제약 때문에 스스로 포기하곤 했었다면 자유로운 몸이 된 은퇴 후에는 얘기가 다릅니다.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뭔가에 도전해 보세요. 새로운 역할을 찾는 것을 넘어서서 인생 자체가 변할지도 모릅니다. 넷째로 배우자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면서 이 사람과 함께 무덤까지 갈 수 있는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60대가 이혼을 택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누구와 함께 걸을 것인가 떠올려 보세요. 결혼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면서 배우자와 앞으로의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하는 기회를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로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행복한 노후를 바란다면 과거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은퇴 후에도 여전히 과거에 일했던 회사의 명함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입니다. 제2의 인생은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인물의 됨됨이로 평가받습니다. 60대를 기점으로 자신의 인간성을 가다듬는 노력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섯째로 돈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60대가 가장 고민하는 것 중 하나는 정기적인 수입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연금만이 유일한 수입원일 경우에는 당연히 돈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돈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 마음의 평정도 잃게 됩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면 정말 삶이 힘들어질까요? 그건 또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돈이 없어도 기관을 비롯한 주변의 도움을 받아가며 살 수도 있습니다. 돈에 대한 생각을 조금만 바꿔도
돈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돈의 저주에서 풀려날 수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은퇴 후에도 새로운 돈의 흐름을 창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신이 잘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무슨 돈이 되겠어라는 생각은 버리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일하며 살아온 인생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육아 기술, 전문 지식, 생활 경험, 외국어 능력 등 은퇴자들의 역량은 생각보다 매우 훌륭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돈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일곱째로 나만의 취미를 가져야 합니다. 취미를 갖는 것도 행복한 노후를 영위하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까지 남들 눈치 때문에 하지 못했던 취미가 있다면 그걸 이제 해보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일을 벌여보세요. 그 일이 어떤 것이든 당신의 인생을 분명 두근거리게 해줄 것입니다. 이때 명심할 점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상식에 얽매이지 말고 창피하더라도 일단 시도해보는 것입니다. 여덟째로 젊은 친구를 사귀어 보세요. 젊은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는 우선 스타일부터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과감하게 20대, 30대 젊은이들의 감각을 배우고 경험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또 자신은 젊은이들과 수다를 떨 수 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못한 사람인지 자문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노인들은 내 말이 항상 맞다고 자신의 경험을 들이대며 주장하는 고집스러운 부류입니다. 전 세계 국가를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가진 특징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했다, 예전이 좋았다는 등 과거 지향적인 화제보다 이거 참 재미있을 것 같다는 식의 호기심 어린 태도로 젊은이들과도 공감하고 교류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홉째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나이를 세지 마세요. 60대가 되면 자신의 부모가 몇 세 때 돌아가셨는지 떠올려 보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사람의 수명은 모두 제각각입니다. 나의 부모가 60대일 때와 내가 60대인 지금은 분명 많이 다릅니다. 심지어 부모님이 돌아가신 나이가 되면 본인 또한 이제 언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언제나 오늘이 새 인생을 시작하는 날이라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열째로 여행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일상을 벗어나 멀리 여행을 떠나는 것은 우리가 그려보는 행복한 노후에 자주 등장하는 요소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단순한 일상을 보내다 보면 머리가 둔해집니다. 과학적으로 자극적인 순간을 자주 경험하는 것이 반복되는 인생을 흥미롭게 해줍니다. 집에서 보내는 하루와 타지에서 보내는 하루가 전혀 다르다는 것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들 잘 알 것입니다. 여행을 같이 할 사람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혼자서 하는 여행도 추천할 만합니다. 냉정하게 봤을 때 60대는 건강상으로나 자금상으로나 인생을 살면서 모험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 삶의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 어르신들은 가장 편한 곳인 집을 임종 장소로 선호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대부분 병원이나 요양시설인데요. 오늘 다룰 주제는 희망과 현실이 전혀 다른 삶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분명 도움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요즘 가장 흔한 임종의 형태를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연명 셔틀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나요? 임종을 앞두고 요양시설과 응급실, 그리고 중환자실로 갔다가 다시 요양병원으로 이렇게 빙글빙글 돌다가 그 어딘가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병원에서의 임종은 우리가 생각하는 존엄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이런 말기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를 연명 셔틀이라 부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셔틀 속에서 임종을 앞둔 환자에 대한 불필요한 치료도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데요. 의료계에서는 이것을 죽음의 의료화라고도 부릅니다. 존엄한 죽음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병원으로 가게 되면 이 모든 과정을 피할 수가 없고 가뜩이나 쇠약한 상태에서 몸에 있는 피를 뽑아서 수백 가지의 검사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연세가 있는 분들은
수없이 많은 이상이 나오게 되고 그것들을 다 치료하겠다고 하다가 병원 밖을 벗어나지 못하고 죽음을 맞게 됩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현상만 교정하는 것인데 결국 가족 얼굴도 못 보고 병원에서 그냥 돌아가시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특히 생애 말기의 환자들이 일반 병실에서 맞이하는 평온한 임종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중환자실에만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사회가 죽음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탓에 일반 환자와 격리하는 이유도 큽니다. 가족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격리된 공간인 임종실도 대부분의 병원엔 없습니다. 우리의 임종을 무례하게 만드는 단초이기도 합니다. 마지막까지 중환자실로 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1인실로 가는 것인데 큰 비용이 들 뿐더러 대부분의 병원이 1인실도 자리가 없어서 대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에는 마지막 임종 직전에 옮겨지는 곳이 처치실입니다. 처치실이라는 것은 간호사실 옆에 물품을 쌓아놓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병원에서의 임종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성인의 임종 선호 장소 1위는 집이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10명 중 7명 이상은 의료기관에서 생을 마감하고 집에서 임종하는 비율은 겨우 16%에 불과합니다. 집에서는 간병과 의료 돌봄을 충분히 제공받기 어려워서 병원이나 시설에서 임종하는 게 현실입니다. 집에서 숨지면 보호자가 경찰 조사를 받는 번거로운 절차도 있어 임종 직전에 병원을 찾기도 합니다. 존엄사나 안락사, 조력사 같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누구나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있다. 나는 소변줄 끼고 그렇게 생명을 연장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은 하시면서도 실제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의사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병원의 90대 노인분이 삐쩍 말라서 기운 없이 누워 계시더랍니다. 그래서 의사가 입원하실게요. 이렇게 말하고 돌아섰는데 노인분이 갑자기 의사 가운을 탁 잡더랍니다. 그러더니 그 의사에게 난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는 거예요? 하더랍니다. 이 의사가 그 말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의사들이 환자의 증상이나 치료 과정을 보호자한테만 설명해 줬다는 겁니다. 이 의사도 90의 노인한테 굳이 설명할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가족들이건 의사들이건 그 노인을 치료의 대상으로만 여기지 뭐가 필요하고 뭘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물어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가는 과정을 가장 많이 본다고도 할 수 있는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죽음이 어떤 것인지, 죽음을 향해 간다는 게 어떤 것인지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정말 부족하고 죽음에 대한 준비와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 공부하고 직면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60, 70대가 병원에 가면 의료진끼리도 젊은 사람이 왔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 사람이 왔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60, 70대가 돼도 나이가 든 채로 살아가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고 힘든 일입니다. 언제 어디서 우리가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생을 마감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요즘에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쓰신 분들도 많습니다. 이 제도가 없었던 그 전보다는 체계라든지 시스템이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고 문제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보면 대단히 많은 동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잘 들었다. 법령에 대해서도 들었으니까 사인하세요 하면 사인하고 나서 이제 됐구나. 나는 존엄하게 죽겠구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죽음의 현장에서 연명치료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 서류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명치료를 한다면 어디까지 하는 건지 의사도 본인도 가족도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정말 다양한 의학적 상황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처치로 중환자실 치료도 있을 수 있고 삽관도 있고 비위관도 있고 튜브도 있고 항암제도 있고 투석기도 있고 체외 순환기도 있는데 이것을 전부 다 안 한다는 건지 한두 개만 안 한다는 건지 결정을 내리기가 참 모호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써놓았다고 할지라도 현장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저것만 썼다고 끝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나온 양식에는 심폐소생술을 할 건가요? 인공호흡기를 쓸 건가요? 혈액투석을 할 건가요? 호스피스 할 건가요? 이런 것들을 묻는 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쓴 사람이 있을까요? 그냥 막연히 나는 싫다고 그냥 아니오라고 하거나 혹은 나는 잘 모르겠으니까 근데 그냥 치료받고 싶으니까 전부 예라고 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의학적으로 저걸 다 알고 썼다고 해도 어차피 병원에서 그런 상황이 닥치면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환자나 보호자가 다시 답을 해야 합니다. 그만큼 복잡한 문제고 우리가 미리 알고 준비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만약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써두고 환자의 의식이 없을 때 그래 여기에 동의했으니까 돌아가시게 둡시다 하고 그냥 돌아가시게 할 수 있을까요? 의사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그래서 물어보면 가족들이 살려달라고 합니다. 이 서류는 결국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과도 이런 내용이 사전에 얘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족들이 고인이 되실 분 혹은 환자분의 유지를 이해하고 환자분의 의지를 받들어서 의료진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이 평상시에 그냥 살기 싫다고 흘러가듯이 얘기는 많이 하셨어요. 그럼 그분을 가족들이 그냥 돌아가시게 둘까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가족들과 그 얘기가 잘 안 되어 있으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구체적인 의사 전달이 필요한 것입니다. 환자의 의학적 상태가 어떻고 그 치료가 필요한지,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어떤 치료까지 할지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치매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치매는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입니다. 그 전에 내가 아니게 되고 치매가 오게 되면 가족들에게 돌봄을 일방적으로 받아야만 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멀쩡하다, 병원에 안 간다, 나는 요양원에 안 간다 한다고 해도 일상생활을 위험하게 하는데 병원에 안 가게 놔둬도 괜찮을까요? 치매에 걸리면 결국에는 본인이 치매에 걸린지도 모르게 됩니다. 판단력을 상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매가 오기 전에 치매가 오면 어떻게 치료받고 싶은지, 뭘 원하는지, 병원에 가고 싶은지 이런 소통을 많이 해두어야 합니다. 어떤 의사들이 아프리카 마을에 가서 질문지로 치매를 가려내려고 하니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치매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낸 방법이 이전에는 현명해서 부족 사람들이 조언을 구하러 갔지만 이제는 아무도 도움을 구하러 가지 않는 노인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이 치매입니다. 내 주변인들에게 물어봐서 진단할 수 있는 병이 치매라는 것입니다. 노인들에게는 주변인들의 관심이 중요하고 돌봄과 보살핌에 관한 논의도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병원 치료 자체도 문제인데요. 병원이란 공간이 그 자체만으로도 환자들에게 대단히 많은 고통을 줍니다.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경우 치료라는 명목으로 거의 잡아다가 의사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어려운 치료를 시킵니다. 실제로 스코틀랜드의 한 연구에서 한날 한시에 대학병원에 입원한 성인들을 1년 후에 다시 찾아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30%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물론 실험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변인들이 있겠지만 병원에 한번 입원해서 그때 누워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위험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85세 이상 남성이 병원에 입원을 하면 12개월 내에 절반 이상이 사망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물론 어딘가가 안 좋았으니까 입원했겠지만 병원을 이용하는 자체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통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면 무조건 병원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병원 치료 자체도 절대 선이 아니고 오히려 생존율을 낮추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노인의학의 선구자인 메리 티네티 교수는 노인 건강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5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정신작용 마인드입니다. 치매와 선망, 우울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당연히 정신이 멀쩡해야 독립적인 사고가 가능하고 삶 자체가 재미있고 의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수양을 통해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동성입니다. 걸어 다닐 수 있느냐 그냥 누워 있느냐는 천지차이겠죠. 스스로 화장실을 갈 수 없는 순간 인간의 존엄성은 무너진다라는 말도 있듯이 우리가 제 발로 설 수 있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기초 체력과 지구력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약입니다. 약이 개선 치료제인지 진정제인지 구분하고 노인이 현재 먹고 있는 약물 중 과다 복용하고 있거나 남용해서 해가 될 만한 약이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넷째는 다중복합성입니다. 누군가는 신부전이 있고 누군가는 투석을 하듯이 환자 개개인의 치료 경력이 중요합니다. 이것들을 종합해서 향후 치료를 계획하고 정확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다섯 번째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노인이 현재 가장 필요한 것과 무엇을 원하는지, 희망과 열정이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나는 병원 치료를 하고 싶지 않다든지, 나는 조용히 한적하게 살고 싶다든지, 우리는 평소 이런 부분을 놓치고 삽니다. 하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100살, 120살 노년까지 뼈를 튼튼하게 하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80살이 됐으니까 튼튼하게 살아야지 하면서 80세부터 운동을 하고 약을 먹으면 누가 봐도 늦습니다. 그래서 한 살이라도 젊을 때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젊을 때 꾸준히 운동을 한 사람이랑 안 한 사람이랑 뼈 건강과 뼈대 자체가 다릅니다. 금연도 해야 하고 칼슘도 충분히 섭취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평소의 햇살 아래에서 비타민 D를 적정량으로 얻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노년까지 건강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은 건강할 때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애석하게도 기대 수명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부유함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돈이 많을수록 사람의 기대 수명과 평균 수명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안정도 수명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의 보편적인 기대 심리는 20대에 적당히 행복하고 중년에 더 행복해지다가 나이가 들수록 뭔가 마음이 순해지면서 행복을 더 느끼려는 그런 경향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노년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조언합니다. 하루하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걱정을 멈추고 미래 계획을 잘 세우고 유언을 쓰고 책상을 정리하고 도움을 기꺼이 받으며 할 수 없는 일을 기꺼이 인정하고 맡겨라라고 말이죠. 이런 계획을 세우고 나이 들어간다는 것을 자연스레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노인이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들의 말을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현재 의료계에 종사하고 있는 양심의사들이 당부합니다. 의사들은 습관적으로 약을 처방하면서 혹독한 식단 관리를 요청하고 건강하지 않은 행위를 질색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 96세인데 아직도 술 드신다고요? 아직도 담배를 피우신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많은 노인분들은 담배나 술로 얻을 수 있는 해로움보다 그것들이 주는 행복감이 더더욱 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면역력을 높여준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보통의 의사들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양심의사들은 노인이 무리하게 생활 습관을 바꾸거나 건강을 위한 행위를 강요받을 필요가 있을까 의문을 제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 치료에서 의사 말을 따르는 게 절대 선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22세까지 살아서 기네스에 올랐던 프랑스의 잔 칼망 할머니가 남긴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젊은 기자가 그 칼망 할머니 생일날아서 물어봤답니다. 내년 이맘때에 다시 할머니를 인터뷰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칼망 할머니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안 될 이유를 모르겠네요. 자신의 수명과 삶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해야 합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도 그렇고 치매와 낙상도 그렇고 병원 치료를 받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이야기해야 하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지 협의가 안 되어 있어서 노인들은 무조건적으로 치료받고 돌봄받다가 일방적으로 죽어갑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나이 듦에 대해 공부하고 최대한 건강하게 살기 위한 방안을 생각하며 내가 원하는 죽음도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병원과 의료계의 각성도 필요합니다. 환자를 세심하게 돌보고 환자분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이해한 뒤 대처와 치료를 하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노년 환자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도 고관절 골절 이후 1년 이내에 노인의 20%가 사망합니다. 한 번 골절이 되면 1년 이상 침대에 누워 있어야 되는데 이 생활이 심폐 기능도 약화시키고 염증과 욕창 같은 의학적인 문제도 만듭니다. 낙상으로 골절이 생기면 그 순간부터 사망률이 매년 12%가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낙상의 원인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낙상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치매약을 복용하면 이 약으로 인해 어지럽고 현기증이 나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신부전 치료제로 인해 혈당이 변화가 발생하고 어지러움을 일으켜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백내장으로 눈이 안 보이면 넘어질 수 있고 당뇨가 와서 신경이 손상되면 손발이 저리고 몸에 기운이 안 들어가서 넘어집니다. 갑자기 저혈압으로 머리가 띵해져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만 봐도 노인들의 낙상 사고의 원인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조심을 하셨어야죠. 왜 조심을 안 했어요? 낙상은 위험한데 이런 말만 합니다. 치료하는 시스템만 많이 갖춰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거기다 자전거 타지 마라. 빙판 생기면 걷지 마라. 위험한 행동을 하지 마라. 이런 교과서적인 말만 거듭합니다. 낙상하는 순간 병원비로 1,000만 원 이상 나온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원인도 모른 채 낙상이 무서워서 밖에도 못 나가고 이러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신체 건강도 잃고 우울감을 가중시킬 수도 있지요. 이 종합적인 것들을 잘 고려해서 낙상의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더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패러다임이 변해야 합니다. 조금 더 세심한 치료가 이루어진다면 낙상 예방과 낙상 후 사망률도 훨씬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너무 많은 약을 복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싶습니다. 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 정도 먹으면 배부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실제로 70대, 80대가 되면 약을 10종 이상 먹는 건 그냥 일도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의료보험 제도가 잘 되어 있는 편이라서 의사들의 처방과 관련한 경제적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신경과에 가면 신경과 약을 주고 정형외과에 가면 정형외과 약을 주고 내과에 가면 내과 약을 줍니다. 약들의 상호작용은 서로 고려하지 않고 처방되는 경우도 많고 그렇게 의사가 주는 대로 족족 약을 많이 먹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옳은 치료일까요? 제가 한 일화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단지 무릎이 아파서 87세 할머니가 병원에 갔습니다. 이 할머니는 대단히 건강한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무릎 통증으로 처방받은 진통제를 계속 먹으니까 혈압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의사는 혈압이 높아졌네? 혈압약인 암로디핀을 처방합니다. 그런데 암로디핀의 부작용으로 발목이 부었습니다. 발목이 부어서 병원에 가니 의사는 이뇨제인 프로세마이드를 처방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약을 먹으니 이뇨작용으로 인해서 요실금이 생깁니다. 그럼 이제 요실금이 왔다고 다시 요실금 치료제인 항콜린제를 처방합니다. 이제 항콜린제 부작용으로 안구 건조가 오죠. 그럼 의사는 인공 눈물을 처방합니다. 이렇게 먹어야 하는 약이 벌써 5개가 된 것입니다. 현대 의료 현장에서 이런 경우가 대단히 흔합니다. 약을 뺄 생각을 안 하고 그것을 더 많은 약으로 치료하려는 의사의 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먹는 약을 다 모아서 큰 병원에 가세요. 그곳에서 전문적인 의사에게 조언을 얻고 정말 필요한 약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년기일수록 약을 더 줄여야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아주 오래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지금까지 현생 인류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일단 노인이 될수록 의학적으로 모든 병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찾아오는 병을 안고 우리는 더 오래 살아가야 합니다. 의료계에서는 평균 수명보다 건강 기대 수명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게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말이죠. 앓으면서 누워서 누군가에게 보살핌을 받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환자나 보호자 모두에게 큰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건강하게 살아가는 건강 기대 수명을 늘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가 1934년에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는지 아시나요? 40대 초반이었습니다. 10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긴 것입니다. 정말 긴 시간을 앓으면서 살아가는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70대의 빙판에서 넘어져서 손목을 삐게 되면 재활이 오래 걸리고 평생 손목이 뻐근합니다. 그럼 기능이 저하되죠. 그러다가 낙상을 하면 이제 못 걷고 못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게 뇌출혈이 옵니다. 그러면 말을 더듬고 기억을 잃고 근육이 약해지죠. 그러다가 관절이 약해져서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힘들고 보행기를 타고 다닙니다. 그 후에 신부전이 오면 걷지도 못하고 치매가 오면 돌봄을 받으면서 기억을 잃어버리고 어린아이로 회귀한 것 같은 양상을 보이다가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은 인생의 시기가 대단히 길어진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죽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건강 기대 수명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노인의 이미지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우리가 언론만 봐도 알 수 있지요. 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이 부담을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노인 인구의 시한폭탄이 온다. 이런 식의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경제 인구라는 말로 노인을 표현하는데 이것들이 노인은 아무것도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다. 누워만 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돌보기만 해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노인이 많은 고령화 시대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가르칩니다. 노인들이 아직 팔다리가 멀쩡하고 의식도 멀쩡하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그걸 모색하기보다는 그냥 대처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대 간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죽을 때만 존엄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도 충분히 아름답고 그 자체로 존엄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배우고 익히고 누리세요. 무엇이든 도전하고 이루세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변해가는 시대에도 누구나 늙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화합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